네. 네. 혹시 기업, 중소기업 운영하시는 분들께서는 회사를 또 홍보하면서 좋은 네. 일도 할 수 있는 기회, 다이어리 100부 이상 구매하신 그런 기업에는 저희가 또 광고를 그러니까요. 그냥 해드리는 이런 네. 이벤트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따라서 기부도 그 회사 명의로 네.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늘 좋은 투자 정보 우리한테 기부해 주시는 우리 박병창 이사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지난주 한번 살짝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예, 미국은 지난주에도 소폭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0.01, 나스닥이 0.69, S&P 500이 0.21. 나스닥만 조금 소폭 오른 거고 나머지들은 보합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튼 올랐긴 올랐죠. 네. 6주 연속 상승입니다. 상승폭은 점차로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난주 주중에는 매물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요일, 금요일에 빅테크가 다시 상승하면서 S&P 500이 4,604포인트, 4,600포인트를 지난번에 못 넘겼었습니다. 4,600포인트를 넘겨서 강세의 견조함을 계속 보였습니다. 지난주 목금이 올랐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다우가 0.36, 나스닥이 0.45, S&P 500이 0.41% 올랐거든요. 근데 다우존스 지수를 보면 다우가 플러스 0.36이 금요일이었어요. 근데 주간이 플러스 0.01이었어요. 네. 그 얘기는 나스닥도 그렇고 다른 쪽도 그렇고 목요일, 금요일 올랐기 때문에 특히 금요일 날 올랐기 때문에 주간으로 플러스로 전환된 거지 지난주에 매물이 계속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주 목요일 날, 금요일 날 그렇게 올랐던 것은 AMD의 신제품 공개한 것과 그리고 구글의 제미나이 요거 때문에 AI 이슈가 다시 부각되면서 길주들이 올라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2주 동안 CPI와 PC 고용 지표들이 둔화하는 것을 좀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가가 하락하고 국채 수익률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연준의 피봇 기대감을 선반영하면서 올라간 게 있었거든요. 근데 금요일 날 고용 보고서 아까도 말씀을 좀 나눴는데 저도 다시 한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 보고서가 견조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피봇 기대감이 일시 후퇴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면서 달러인더스와 국제 수익률이 다시 약간 오르는 그런 모습으로 지난주 금요일 날 마감을 했습니다. 네. 우리 시장은 주간으로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코스피가 0.51, 코스닥이 0.38% 올랐어요. 그런데 지난주 금요일 날 강세였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날 코스피가 1% 올라서 2,517포인트가 되었고요. 코스닥은 2% 올랐습니다. 많이 올랐어요. 지난주 금요일에는 외국인들도 약 2천억 샀고요. 국내 기관들이 4,300억 정도 순 매수를 했는데 국내 기관들의 매수를 보면 금융투자가 2,770억, 연기금 836억, 금요일을 얘기합니다. 3원호 513억, 운용사들이 290억, 골고루 전체적으로 좀 매수를 했어요. 그러면 금요일 날 왜 이렇게 사면서 금요일 날 중화권 증시도 약했습니다. 특히 일본 증시도 약했고요. 그리고 미국이 그렇게 강한 모습을 나타낸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시장이 주중 내내 성장주 주도로 매도를 맞으면서 조정을 보였는데 지난 주말에 1%, 2% 올랐는데 주간 지수가 코스피 0.5, 0.38이라는 얘기는 내리 하락을 하다가 금요일 날 오른 것 때문에 그나마 강보합이 주간으로 끝난 거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렇게 상승을 한 이유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AMD 급등으로 영향으로 인해서 AI 관련주들이 특히 거기에 후방에 있는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그래서 이것이 한 가지 이유고요. 또 한 가지는 오늘 좀 설명을 드릴 대주주 요건 완화 요 얘기가 지난주에 금요일 날 오후부터 돌기 시작을 그렇군요. 했어요. 그래서 요게 영향을 받으면서 2차 전지, 로봇, 자율주행 등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강세였던 성장주들이 동해에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영향을 보이면서 지난주 금요일 강세를 보였고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체 주간으로도 소폭이나마 상승하면서 마감하는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는 FOMC 회의가 가장 중요하고요. 미국은 뭐 10년물, 30년물 국채 입찰이 있다는 게 있는데 두 가지만 그냥 딱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CPI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제 둔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요. 지금 CPI가 뭐 조금 더 올라온다 하더라도 시장이 관점이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보다는 12월 FOMC 회의가 13일 날 끝나고 목요일 새벽에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데 여기에 점도표와 파월 의장의 커멘트 아마도 또 시장에서는 여전히 매파적 발언을 하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네. 근데 매파적 발언을 지난번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무시해 버렸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어떤 충격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시장은 그렇게 큰 충격이 없지 않을까 네. 이렇게 좀 해석을 좀 하는 편인 것 같고요. 그보다는 저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일반적일 것 같아요. 12월 FOMC 회의는 예상하는 수준에서 나오지 않을까. 한 가지 점도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이제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번 주는 우리나라는 둘째 주 목요일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고 미국은 셋째 주 금요일인 선물옵션 동시 만기입니다. 요 선물옵션 동시 만기와 함께 우리나라는 코스피 200, 코스닥 150의 구성종목 정기 변경이 있어요. 그러면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들어가면은 우리나라는 외국인들의 선물 거래 여태까지 최근에 그 거래를 보면은 만기 전주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달에 있는 만기 것들은 쇼커버를 하고 그러니까 일종의 매도했던 것을 다시 환매하고요. 그러면서 다음 3월물을 매도하는 롤오버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런 진행이 좀 있으면서 그것에 연계된 거래로 인해서 시장에 전체 시장의 등락이 좀 많이 나타났었고요. 미국은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개별 종목의 선물, 개별 종목의 옵션 거래가 워낙에 많기 때문에 네. 이것에 의해서 종목별 등락이 좀 차별화되면서 심화되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매크로 지표에서는 FOMC 회의 그리고 시장 내부적으로는 동시 만기에 대한 수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이제 종합해서 이렇게 쭉 말씀을 좀 드려보면, 미국은 6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상승폭은 점차로 둔화되고 있습니다. 요거 한번 볼까요? 그냥 차트만 한번. 이게 지금 S&P 500의 주봉을 갖고 왔거든요. 조금 요번에는 기간을 넓혀서 좀 가져와 봤습니다. 이게 팬데믹의 저점이에요. 팬데믹 저점이 얼마냐면 2191포인트거든요. 지금 4,600포인트니까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는 겁니다. 팬데믹 저점 찍고 폭등했다가 작년 1년 내내 빠졌습니다. 그랬다가 이 수평선을 긋는 거 고점을 지금 제가 거는 거고요. 그랬다가 올해 들어서 반등을 하기 시작을 해서 올라왔다가 11월 전에 있었던 10월, 9월, 8월에 조정폭이 컸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만회했고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직전 고점을 지금 만회한 상황이고 이걸 돌파하면 신고 지수가 지금 보이는 그런 상황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똑같은 상황을 보고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어떤 해석이 있을 수 있을까요? 물론 주식은 올라가지 않으면 내려가지 않으면 박스권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은 박스권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더 이걸 공격적으로 해석을 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야 이거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돌파하면은 위로 매물이 이렇게 많지 않다. 여기 위로 신고지수를 트라이 해볼 수 있다라는 쪽이 있을 수 있겠죠. 네.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신고지수를 가해서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EPS 증가율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느냐. 여기서 매물 나오면서 꺾일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자꾸 매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봉의 크기를 보면 점점 작아지고 있죠. 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매수 강도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을 소화하면서 견조하게 왔지만 지금부터 연말까지 큰 기대는 할 수 없다. 이런 또 해석도 양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이게 지금 아래에서 올라오면서 있으면 그런 해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신고가 내면서 돌파했으면 그런 해석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딱 이제 걸려있기 때문에 그런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시장은 차익 실현 매물은 나올 거고 그 매물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네.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이벤트가 나오느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지난 주말에 주요 기업들의 노이즈들이 좀 발생이 됐어요. 구글 제미나이 얘기가 나왔죠. 예. 그래서 몇 가지가 나왔습니다. 예.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투자했잖아요. 네. 이거 반독점 아니냐. 결국은 거의 뭐 합병 수준 아니냐. 그래서 이거 조사하겠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테슬라의 지금 타겟 프라이스 좀 낮추는 데들이 좀 생기고 있어요. IB들이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지난번에 어떤 그 우려 기업 발표가 있었잖아요. 우려 기업, 네. 우려 국가 발표 있었잖아요. 미국에서요. 예. 그래서 중국산 배터리를 쓰는 테슬라 자동차의 보조금 이거 못 받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또 하나는 테슬라의 북유럽의 노조 결성이 지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테슬라의 노이즈가 발생이 되면서 좀 우려의 목소리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김프로님 말씀 주신 구글 제미나이에서 그 시연했던 거 있잖아요. 이게 라이브 아닌 일부가 편집되어서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논란이 지금 있습니다. 네. 그리고 주말에 EU에서 AI 규제법을 통과시켰거든요. 여기 보면 다 노이즈들이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이 기업이 뭐 어떻게 바뀌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전부 다 노이즈들이 지금 주말에 발생이 좀 됐어요. 이런 우려는 좀 있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엔 동시 만기 때문에 빅테크들의 시가총액 상위 빅테크들의 개별 종목 선물 옵션으로 등락할 것이다. 그리고 미국도 이제 2주 반뿐이 안 남았어요.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그래서 연말 장세의 특징인 북클로징과 연초 효과를 노린 저가 매수 이거 혼재된 상태에서 거래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차트만 보면 그리고 네. 주말에 이런 노이즈들이 나온 걸 보면 매물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보수적으로 좀 갖고서 시장을 좀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비슷합니다. 선물옵션 동시 만기가 있고요. 그것 때문에 외국인 선물 거래와 금융 투자의 프로그램 사입 프로그램 거래 영향이 이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가운데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요즘 좀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이 있어요. 1월부터 2월까지. 그건 두 가지 때문에 그러는데요. 하나는 우리나라는 지금 공매도 금지를 해놓은 상태잖아요. 네. 그 상태에서 대주주 요건 완화 이 이슈가 지금 있어요. 그래서 내부 수급적 요인이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요 좀 다른 부분이 좀 하나가 있고요. 그건 약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지금 그렇게 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미국은 뭐 빅테크에 뭐 커뮤니케이션 섹터 있고 AI 섹터 있고 여러 가지 섹터들이 뭐 자동차도 있고 이렇게 골고루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2차 전지도 있긴 하지만 주로 반도체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반도체가 저점을 찍고 올라가면서 반도체가 좋아지는 게 거의 그 비중 자체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올라오는 부분이 있으면 약간 디커플링 될 수 있는 기대감이 우리나라에 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때문에 약간 좀 다르게 움직이는 엇박자나는 그런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이제 뭐 2주 반뿐이 안 남았고 연말 수급 요건인데 거기서 대주주 요건 완화 이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의해서 또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가운데 지난주 금요일 말씀드렸다시피 내년 초에 연초에 바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와 CES가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이미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 개별 종목 관점에서 이번 주에는 좀 시장을 봐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 뭐 발표가 있을 거다 그런 얘기가 지난주 금요일에 있었던 거죠. 예,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대주주 요건 완화 기대. 대주주 기준 변경은 국회 동의 없이 정부 시행령으로 개정 가능하다. 이게 딱 뜨면서 이거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런 얘기들이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동고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뭐 발표가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돌아다니는 내용들은 양도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에서 30억 정도. 원래 100억 얘기를 막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협의해봤을 때 30억 정도가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2025년도에 금투세 도입된다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이게 또 뭐 사실은 뭐 정치권에서 이거 뭐 바꾼다 이런 일이 생기면 모르겠지만 현재의 상황으로는 이런 모든 제도는 2025년 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이거 다 그냥 이런 대주 조건 이런 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냥 금투세로 바뀌는 거예요. 그냥 이 수익이 나면 수익 난 것에 대한 이제 세금을 내는 거죠. 5천만 원 외부해주고. 5천만 원 이상에 그렇게 지금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이걸 하는 거고요. 그런데 지금 얘기로는 상당히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5년 일을 뭐 우리가 지금 당장이 중요하다는 분위기니까 일단 물론 그렇죠. 한 50억 하면 사실 해당되는 사람 거의 없죠. 일반 투자자들은 50억 종목당 넘어서는 50억 그렇게 하면 많지 않죠. 종목당 예. 50억이 얼마 어디 그러니까. 있어요?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왜 10억하고 30억하고 차이가 많이 나냐면은
보통 생각을 해보세요. 뭐 1억, 2억, 3억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올 초에 종목들이 올해 상승한 종목이 10배 막 이렇게 간 종목들이 꽤 있었잖아요. 10배?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2000년이 다 그랬잖아요. 그래요? 네, 그랬다가 다시 내려왔잖아요. 그랬다 하더라도 이게 다시 내려왔다 하더라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뭐 한 2억, 3억 했던 사람들은 10억 부분에 있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30억 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다. 네네. 그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인당이 그게 이제 뭐 혼자만이 아니고 가족, 아빠 직계 가족이요. 그죠? 예, 그거는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건 안 해요? 예, 안 하기로 아, 했잖아요. 그거는요. 예. 그럼 나누면 되네 그거. 예. 그거 이렇게 나눈 사람 되게. 나누면 증여세 물어. 아 그럼 또 나누면 주겠어요? 증여세가 더 많이 물지. 이 대주주 요건은요. 조금 더 잠깐만 말씀드리면요. 이 세금 내는 것 자체 가지고 문제 삼는 건 아니에요. 이게 그게 아니고요. 한번 이게 내장자가 되면은 그 종목으로 거래했을 때 내년도에 또 세금을 내야 돼요. 더 작은 금액으로 해도 요건이 되면 그것도 있고 또 우리나라 이 뭐 부자분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일단 리스트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국세청에 이 사람 부자다 라는 리스트에 들어가 버리는 거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배당 이런 거 배당이 높아지면은 뭐가 높아져요? 세금도 높아지죠. 그리고 우리 그 뭐예요? 건강보험료 높아지죠. 뭐 이런 거, 그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연말에 돼서 이거 실제 사례입니다. 저도 예전에 지금은 제 고객분이 아닌데 고객분이 이거 받기 싫어해요. 배당도 받기 싫어해요. 그런 현실이 우리나라 시장이에요. 대주주 요건 난 너무 대주 비싼- 요건만이 아니고 거기 그 뭐죠? 종합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배당 받아서 그거 들어갈까 봐 팔아요. 또 이자 주식을. 소득세도 이자도 안 받나 이런 분들이 있어요. 종합과세 예. 되는 순간 예. 모든 소득에 예. 세금이 확 올라가 버리니까 예. 실효세율이. 그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손볼 문제입니다. 네. 잠깐 그런 언급을 얘기하면 드려- 근데 좀 정서상 안 맞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렇죠. 왜냐하면 부자들 야, 씨.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예. 어? 종합과세 한번 걸려봤으면 좋겠다. 그렇고도 부자들만 부자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또 정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뭐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의견이 다른 거니까요.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고요. 뉴스 몇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BOJ에서 마이너스 금리 정책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이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엔화가 153 갔나요? 154 갔나요? 달러 대비 그랬잖아요. 지금 144엔대에서 거래가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그러면서 달러인데스가 살짝 내려왔었고요. 그래서 니케이 225는 지난주에 전 세계 시장이 다 올랐는데 마이너스 3.3%였습니다. 어떤 언급을 했느냐.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의 선순환이 확인되면 마이너스 금리 해제와 장단기 금리 조작 개선도 시야에 숫다. 이렇게 오에다 총리가 얘기를 한 것 때문에 일본은 지금 엔화가 강세가 되고 주식시장은 빠지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고용보고서 발표됐다는 내용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19만 9천 명이 됐고 컨센서스보다는 뭐 높았고 전월보다 높았고 이건 뭐 다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이 고용이 늘어난 것은 자동차 파업 종료 영향이 크다라고 해서 그래서 미국 시장이 이것 때문에 뭐 빠지고 이러지 않았던 거예요. 이게 지금 자동차 파업 종료 영향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하게 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렇다 하더라도 실업률이 작년에 3.9였고 지난달에 3.9였고 지지난달에 3.8%였어요. 이거 4.0%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3.7%가 됐어요. 상당히 견조한 지금 고용 시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이제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뭐 자동차 파업 종료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제조업 고용이 증가가 됐어요. 요건 그렇다고 치고 일회성이라 치고 그동안의 미국 시장의 고용이니 물가니 했을 때 다 이쪽이 좋기 때문에 이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한 게 전부 다 뭐였냐면 서비스업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봤더니 서비스업 고용은 감소된 게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은 소비와 서비스 쪽은 둔화되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걸 요번에 또 다시 한번 보여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지난주 금요일 날 미래차 특별법 국회 통과됐습니다. 미래차 특별법? 제목이 뭐냐면 네. 미래 자동차 부품 산업의 전환 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 법안이에요. 이 국회 통과를 했거든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이 고용의 8%, 생산의 6.5%, 수출의 3.6% 기여한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 부품 산업들이 매출의 90% 이상이 아직도 내연 기관차 부품에서 나오고 있고요. 미래차 전용 부품은 2.6% 수준뿐이 안 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지금 전기차 얘기를 맨날 하고 있고 2차 전지 얘기 맨날 하고 있는데 네. 이 자동차 부품 쪽은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 자율주행 얘기도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 배터리 빼고 해요? 배터리 포함하면 그거밖에 안 되나? 배터리 빼고 부품 얘기하는 거니까. 그 핵심 부품 아니야? 예, 그거 빼고 얘기를 하는 거고. 2.6%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야 이거 미래차에 하이브리드차니 수소차니 전기차니 그쪽으로 가자고 다들 얘기하고 있는데 부품사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은 이런 어떤 미래차 특별법이라는 것을 해서 뭔가 좀 지원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얘기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네. 이게 지난주 금요일 날 통과됐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번 주부터 삼성전자, LG전자, SK 하이닉스 전부 다 글로벌 전략 회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이사 직속으로 미래산업 담당 조직을 신설을 계속 속속들이 하고 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AI 인프라 이 팀명입니다. 그리고 AIN 넥스트 기반 기술센터 이런 걸 하고 있고 삼성전자는 미래사업기획단. 그래서 이거 왜 이 뉴스가 우리한테 중요하냐면요. 중간중간에 여기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가 계속 보도가 나옵니다. 그럼 그 보도와 연관된 테마가 형성됩니다. 연관된 종목들이 움직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온디바이스 AI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스마트폰에 장착할 거다. 이 얘기를 계속 그동안 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성이 1월에 갤럭시 24 이번에 나오는데 온디바이스 AI 기능 탑재로 프리미엄 스마트폰 시장 주도권에 도전한다. 어디다 도전할까요? 애플이잖아요. 근데 이제 애플은 전용 칩에 온디바이스 AI 구축 프레임워크를 지난주에 공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구글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미나이를 스마트폰 버전의 픽셀 8에 탑재를 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년 초에 스마트폰이 네. 제가 그동안에 보면은요. 스마트폰의 혁신이 뭘까 생각해 보면 그동안에 했던 것은 전부 다 카메라지. 카메라만 네. 얘기했잖아요. 벌써 몇 년째 카메라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카메라가 아닌 스마트폰의 혁신이 되면 뭐가 될까 생각해 보면 저는 어떻게 그동안 생각했냐면 웨어러블이 아닌가. 웨어러블로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뭐 사실은 안경도 그렇고 네. 핀도 그렇고 웨어러블이잖아요. 저는 그렇게 하고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 지금 스마트폰에 이 AI 비서라고 얘기하는 온디바이스 AI가 스마트폰의 향후의 혁신과 향후의 그 주도권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된 것 같아요. 이제 부각이 되는 것 근데 같아요. 이게 이제 하드웨어적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하드웨어적으로 뭐 어떻게 바뀌어요? 온디바이스는. 칩이 들어가고 AI 칩이. 네, 칩이 들어가고 그 칩에 소프트웨어가 기능이 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지금도 뭐 우리 애플은 뭐죠? 쉴인가요? 시리. 예. 쉴이고 우리 안드로이드 폰 우리 갤럭시는 예. 뭐죠? 진짜 안 쓴다는 픽셀이에요. 얘기예요. 뭐 이런 걸 그냥 생각을 하잖아요. 예. 예. 근데 우리는 이게 우리가 지금 그 새로운 변화에 좀 이렇게 늦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쓰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빨리 쓰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람들이 우리는 별로 못 생각을 못 하는데 그 사람들이 느끼는 이 기능은 지금 쓰고 있는 기능에 진일보된 어떤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는 걸 쓰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대중화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대중화되는 단계에 되면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러면은 어떤 기술을 갖고 어떤 기업이 어떤 구도가 될까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내년에는. 그런 말씀이 이제 요즘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 근데 하드웨어적으로 가는 게 아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적으로는 이제 얼마든지 갈 수 그렇죠, 있는데 그렇죠. 네. 소프트웨어적으로 간다는 거에 사실 뭐 큰 의미는 없고 네. 옛날에 무슨 저 SK에서 나온 폰 보면 뭐 네이트 뭐 이런 게 이제 맨 위에 그렇죠, 있었죠. 실려 있는 것처럼 그 정도 예. 느낌이라면 사실 그건 뭐 오래 가거나 뭐 크게 시장 영향 줄 것 같지는 않고 하드웨어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네. AI 칩 같은 게 들어가면 네. 대박이긴 한데 네. 그 지금 GPT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지금 비용이 그렇죠. 들어가는데 이걸 개인의 디바이스마다 다 그걸 집어넣는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는 못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예. 이게 데이터 센터용이 다르고 예. 스마트폰용이 다르고 PC용으로 다 버전이 다르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게 나오는지 뭐 네네. 봐야겠지만 여튼 뭐 1월쯤에 아마 네. 선보일 것 같은. 예, 예. 네.
그러니까 스마트폰은 영원히 진화하고 그 발전한다라는 그것도 좀 생각해봐야 돼. 왜냐하면 벨이 전화기를 만들고 네. 혁신이었죠 그때. 네, 뭐 어마어마한 혁신. 어마어마한 네. 혁신이지. 옛날에 다 전보 쳤었는데. 네. 근데 사실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까지 전화기의 혁신은 무선 전화기 정도지 뭐 다른 게 없었어요. 처음에 교환원, 그 다음에 그냥 다이렉트리 하는 그런 전화 기능 외에 돌리는 거에서 이제 돌리는 누르는 거 누르는 거, 그 다음에 맥슨 전화기에서 뭐 강아지가 물고 오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네네네네. 그러다가 이거 나온 거거든, 이동통신. 네. 그래서 이 기술의 발전이나 혁신도 무한대로 된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너무 많이 해. 보면 그동안 이제 한 10여 년 이렇게 막 했으니까. 그게 이제 체감하고 정체될 때가 있겠죠. 네네네. 네. 자, 하여튼 그런 AI 칩 들어간 스마트폰이 이제 내년부터 막 출시가 될 거는 경쟁적으로 나올 거라는 거. 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이 예. 트위치요. 네, 트위치 2월에 한국 사업 철수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네. 네. 이게 670만 명이 있습니까? 거기 저는 뭐 사실 이걸 안 해서 게임 뭐 저거 동영상 해주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요거를 그냥 철수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왜 은행이 철수를 하면은 그것을 다른 데 넘겨주고 가잖아요. 협의해서. 고객 데이터를 다른 데 넘겨줘서 불편함이 없게 넘겨주고 가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그래서 유사 플랫폼과 이동을 협의하고 있다라고 지금 뉴스는 나오고 있는데 그 안의 내용 중에 네이버와 협력해서 요거를 스트리머들을 네이버 협력해서 콘텐츠를 한꺼번에 이동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근데 네이버에서는 공식적으로 뭐 밝혀주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공짜로 주는 거예요, 그럼 저거 회원들 뭘 줘요? 네이버로? 공짜는 아니겠죠. 돈을 또 받지 않겠어요? 하나하나 받을 것 같지는 않고 은행을 예를 들면은 네. 은행이 철수를 하면은 은행 철수하는데 자기들도 골치 아픈데 골치 아픈 것도 넘겨주고 또 좋은 데이터도 아니, 거기다 넘겨주고 하는 돈을 거잖아요. 받는 게 아니라 저거 그냥 철수하면은 저기도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크죠. 트위치? 예, 예, 응. 예. 근데 뭐 못하겠다고 떠나는데 뭐 벌금 내려갈 수도 없고. 그렇지는 않죠. 네. 요 시티그룹이 우리나라에서 그 개인 영업 철수했잖아요. 네. 몇 년 전부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네. 아직도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넘겨주는 거를 아직도 진행을 하고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다른 플랫폼과 지금 협의 중이다. 근데 네이버가 많이 연관이 되어 거론이 되고 있다. 네. 그런 얘기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네. 게임하시는 분들은 엄청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